안녕하세요. 전산 세무 2급 제73회 기출문제 이론편 보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될 수 없는 항목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통화 플러스 통화 대용 증권 현금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보통 예금, 당조 예금 같이 언제든지 뽑아 쓸 수 있는 예금, 요구불 예금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요구불 예금. 그리고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금융상품을 현금성 자산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요 현금성 자산, 요것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요 세 가지를 합한 것, 즉 현금, 요구불 예금, 현금성 자산, 요 세 가지 합한 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1번 타인 발행 수표 등 통화대용증권 현금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 맞고요. 당조예금, 요구불 예금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건 맞습니다. 장기대여금, 요거는 유동자산이 아니고 비유동자산에 해당하는 겁니다. 현금 및 현금자산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리고 단기매매증권 이런 거를 단기투자자산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부분도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아닙니다. 그래서 복수 정답 인정되었습니다. 3번과 4번이 정답. 문제 2번 봅시다. 다음 중 재고자산의 저가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재고자산의 저가법 아시죠? 장부금액하고 시가하고 비교해가지고 시가가 장부금액보다 더 높을 때는 가만히 있고요. 시가가 장부금액보다 떨어질 때는 그때는 비용을 인식하자. 이것이 저가법입니다. 자, 1번 재고자산의 손상으로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하면 저가법을 사용해서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한다. 혹시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떨어진다 그러면 그때 낮은 거 고금액으로 장부금액을 고친다 이겁니다. 저가법에 대한 설명 맞고요. 2번 재고자산의 시가는 매 회기기간 말에 추정하고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환입원 매출원가에서 차감한다.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있으면 그거 매출 원가에 가산한다고 했고요. 반대로 재고자산 평가 손실로 인식했던 부분이 차후에 환입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매출 원가에서 이번에는 차감하면 되겠지요. 2번 지문도 맞고요. 3번 재고자산 평가를 위한 저가법은 항목별로 적용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유사하거나 관련 있는 항목들을 통합해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뭐 이런 지문 넘어가면 되겠네요. 4번 원재료를 투입해서 완성할 제품의 시가가 원가보다 높을 때에도 원재료에 대해서 저가법을 적용한다. 이거 아니죠. 장부금액하고 시가하고 비교해가지고 시가가 높을 때는 가만히 있어라 이겁니다. 그것이 저가법의 정의다. 4번 지문 틀렸고요. 정답 4번입니다. 정답 찾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 3번 지문 한번 등장했으니까 설명해 볼게요. 참고로 들어보십시오. 재고자산의 평가를 위한 저가법은 항목별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딱 규정되어 있답니다. 자, 재고자산의 종류 A, B, C 막 세 가지가 있다라고 봅시다. 자, 장부금액과 시가 두 개를 비교해가지고 혹시 시가가 장부금액보다 떨어지면 그거에 대해서 비용을 인식하자 요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A는 시가가 장부금액보다 높고요. B, C는 낮다라고 봅시다. 그럼 얘들에 대해서는 평가 손실, 얘한테는 평가 이익이 발생하는데 이 평가 이익은 인식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항목별로 이렇게 파악해가지고 저가법을 적용하는 거랑 요 세 개를 합한 금액으로 비교해가지고 저가법 적용하는 거랑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왜? 어떤 항목은 평가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자, 어떤 게 더 보수적이겠습니까? 비용을 많이 인식하는 방법이겠습니까? 당연히 항목별로 파악하는 것이 보수적이다. 이익을 작게 인식하는 방법일 거다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저가법이라고 규정해 놓은 이유는 뭐라고요? 회사가 쓸데없이 이익을 크게 하는 분식회계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수주의에 입각해가지고 회계 처리하자. 그것이 취지거든요. 그래서 일반 기업의 기준에 따르면 저가법을 적용할 때 이렇게 조금 더 보수적인 방법, 항목별로 이렇게 적용하자라고 규정되어 있답니다.
취지 아시겠죠? 그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좀 유사하다면 예외적으로 좀 섞어가지고 통합해가지고 적합법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대요. 그 설명이 3번 지문이고요. 앞으로 시험 치실 분들 뭐 이런 지문이 한번 등장했으니까 조금 눈에 익혀두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분석해 봤고. 문제 3번 봅시다. 다음 자료에 의할 경우 2017년에 인식할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익은 얼마일까? 자,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회계 처리 배웠다 그죠? 자, 그 중에서 처분 손익을 묻는 문제가 나왔다. 자, 요 문제를 보는 순간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분석할 때 핵심 포인트 뭐였다고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은 발생하더라도 손익계산서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재무상태표에 있는 자본 항목으로 구체적으로 보면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그 카테고리로 딱딱 남아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처분 손익을 파악할 때는 장부 금액이 아니라 현재 재무상태표에 있는 매도 가능 증권 그 금액이 아니라 애당초의 취득 원가랑 처분가액이랑 그 두 개 비교해가지고 처분 손익 구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핵심만 딱 쥐고 있으면 문제가 아주 길게 느껴지겠지만 사실은 한 5, 6초 만에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처분가액은 얼마라고요? 120주를 한 주당 5만 원. 그러면 처분해가지고 받는 금액 얼마입니까? 120 곱하기 5만 원. 600만 원입니다. 요게 처분가액이고 비교 대상은 뭐라고? 애당초에 취득 얼마있냐? 그게 취득가액입니다. 애당초 얼마 취득했습니까? 120주를 한 주당 6만 원에 취득했다고. 얼마요? 자, 120 곱하기 6만 원 하면 720만 원 주고 애당초에 샀다 이겁니다. 720만 원 주고 샀던 거를 600만 원에 파니까 120만 원 처분 손실 나온다. 바로 구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처분 손실 120만 원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답을 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강조했다, 그죠?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처분 손익은 현재 매도 가능 증권 재무상태표상 금액이 아니고 애당초 취득을 언제 했냐? 애당초 취득 원가랑 처분가액을 비교하죠. 그렇게 강조드렸다. 답은 계산해 보았고요. 이제 참고 목적으로 처음부터 취득했을 때부터 처분할 때까지의 그 재무상태표상 기입되는 내용을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자. (2016년도) 작년도다 그지? 작년도에 취득할 때는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720만 원. 대변에 뭐 현금을 주고 샀다고 가정합시다. 대변에 현금 720만 원 이렇게 기록될 겁니다. 자, 그랬다가 작년도 말에 이제 시장 가격하고 장부 금액하고 비교해가지고 평가 손익을 인식해야 될 겁니다. 2016년도 말에 기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120만 원, 주당 공정가치 5만 원이래요. 작년도 말에 평가 손실 계산해 보니까 120만 원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회계처리 어떻게 했겠습니까?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120만 원, 자산의 감소.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120만 원 이렇게 인식했을 거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비용으로 바로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게 아니고 재무상태표의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해당하는 걸로 딱 재무상태표에 기입한다 이겁니다. 자, 요 기말 분계가 딱 되고 나면 재무상태표가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자산 쪽에 매도 가능 증권이 있을 겁니다. 얼마가 될까요? 애당초 720만 원 샀다가 평가 분계로 인해서 120만 원만큼 감소했으니까 600만 원 이렇게 기록될 거라고요. 그리고 자본 항목의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쪽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기록될 겁니다. 분계할 때 이게 차변 쪽에 분계되다 보니까 재무상태표에서는 자본이니까 대변 쪽에 기록된다 그지? 대변 쪽에 기록해야 되는데 이름이 뭐라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고,
차변 쪽에 붕괴되었던 게 대변 쪽에 나타나다 보니까 마이너스로 이렇게 표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작년 말 31일 작년 말의 재무상태표가 이렇게 작성이 될 거다. 자, 여기서 우리가 딱 쥐고 있어야 되는 포인트는 뭐라고 했습니까? 매도 가능 증권과 관계된 계정 과목, 매도 가능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요 두 계정 과목을 차변적으로 해처모여 시켜보면 요 600만 원 그대로 내려올 거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요거는 대변 쪽에 마이너스로 표시가 되는 거니까 차변 쪽으로 해처모여 시키다 보면 플러스로 바뀔 겁니다. 이렇게 집계할 수 있고요. 요거 두 개를 합해 보면 720만 원 애당초 취득 원가로 기결된다. 이것이 우리가 꼭 쥐고 있어야 되는 포인트라고 했습니다. 됐죠? 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손익계산서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재무상태표로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자, 작년도 말 재무상태표가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요 상태에서 이제 올해 5월 1일 날 요 매도 가능 증권을 처분했다 이겁니다. 한 주당 5만 원에. 자, 그러면 분계 여기 해볼게요. 분계 여기에 올해 2017년도 5월 1일 분계입니다. 차변에 현금으로 팔았다라고 가정합시다. 120주 곱하기 5만 원, 600만 원 될 겁니다. 돈 600만 원 들어오고요. 대변. 자, 이제 매도 가능 증권 팔았으니까 매도 가능 증권과 관계된 계정 과목들 전부 다 없애버리면 된다, 그지? 매도 가능 증권 요거 없애면 되고요. 600만 원. 그와 관계된 꼬리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요것도 없애버려야 된다, 그지? 자, 대변 쪽에 마이너스로 기록돼 있던 거 그러면 차변 쪽에 플러스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요. 그거를 없애니까 대변 쪽에 플러스로 나타내면 되겠다. 이렇게 분계 나타낼 수 있고 큰 그림으로 보면 어떻다고요? 요거 두 개 합하면 뭐 애당초 취득원가 720만 원 됩니다. 애당초 720만 원 줬던 게 없어지는 거다. 어렵지 않죠? 애당초 720만 원 줬던 거 없어지면서 돈은 600만 원 밖에 안 들어오니까 당연히 120만 원 처분 손실 나오는 것이고,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고, 요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은 수익 비용 계정 과목이고 나머지는 전부 재무 상태표 계정 과목이다라고 분석할 수 있는 것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재무 상태표와 분계까지 분석해 보았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우리는 신속 정확하게 5, 6초 안에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 쥐고 있어야 되는 포인트는 취득 원가, 이게 포인트. 문제 4번.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사채의 회계 처리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봅시다. 1번. 사채는 재무상태표상 자본조정으로 구분한다. 자본조정이 아니고 비유동 부채로 구분한다라고 했습니다. 2번. 사채가 할증 발행되고 유효이자율법이 적용되는 경우 사채의 장부금액은 매기 감소한다. 자, 액면금액 1억 원인 사채를 우리가 할증 발행했답니다. 1억 500만 원으로 발행했다. 회계 처리해 볼게요. 차변 현금으로 돈 들어온다라고 가정합시다. 현금 105-000-000 대변 사채 액면금액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1억 원. 그리고 차이 나는 금액 500만 원은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기록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발행에 대한 분계를 하고요. 이 분계를 통해서 재무 상태표에는 어떻게 표시가 된다고요? 비유동 부채 쪽에 사채 1억 원과 사채 할증 발행 차금 500만 원이 기록이 된다. 그래서 이 두 개 합한 거를 1억 500만 원을 사채의 장부 금액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발행 때 회계 처리를 하고 나서 이제 이자를 우리가 줄 때마다 따박따박 유효이자율법에 따라서
이자 비용 인식 분기를 할 거고 그 과정을 통해서 여기 있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따박따박 감소가 될 거다 이겁니다. 유효 이자율법에 따라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채의 만기가 되었을 때는 얼마만 남아있게 됩니까? 액면 금액인 1억 원만 남아있게 되어서 결론적으로 만기가 되었을 때는 사채 발행자는 액면에 적혀있는 1억 원만 갚으면 되지 1억 500만 원을 갚을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 있는 1억 500만 원은 궁극적으로 1억 원을 향해서 달려갈 것이고 결론적으로 사채가 할증 발행이 되었다면 장부 금액은 점점 감소할 거다 이겁니다. 2번 지문 맞다. 어렵지 않죠? 정답은 2번이 될 거고 3번, 4번 마저 분석해 봅시다. 3번 사채가 할인 발행되고 유효 이자율법이 적용되는 경우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은 매기 감소한다. 강조했죠. 매기 이자 인식하는 분기에 유효 이자율법에 따라서 상각 금액을 구한 다음에 회계 처리하는데 유효 이자율법의 본질적인 성격상 그 계산되는 금액은 매년도 상각 금액을 구해봤을 때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딱 결론을 냈습니다. 할증 발행이든 할인 발행이든 공통적으로. 그죠? 그래서 유효 이자율법으로 상각 금액 구할 때 매기 상각 금액은 할증 발행, 할인 발행 상관없이 둘 다 공통적으로 매기 증가한다라고 딱 성격을 정리했었다. 됐죠? 그러면 3번 질문 틀렸네요. 매기 인식하는 상각 금액은 감소한다가 아니고 증가한다라고 되어야지 맞는 지문이 될 거다. 4번 지문 분석합시다. 액면 이자율보다 시장 이자율이 클 경우 할증 발행한다. 자, 요때 중심을 뭘로 잡자고 했습니까? 우리가 발행하는 사채에 적혀있는 액면 이자율 요거를 중심으로 딱 잡고 있자라고 했었죠. 액면 이자율이 높으면은 다른 사채보다 우리 발행한 사채가 이자를 많이 주니까 우리가 발행하는 사채가 인기 폭발입니다. 그죠? 엄청 인기 좋다. 그러니까 액면 금액보다 더 높은 가격을 우리가 발행할 수 있다. 할증 발행하고 반대로 우리가 발행하는 사채에 적혀있는 액면 이자율이 낮을 때는 다른 시장 이자율보다 낮을 때는 다른 회사가 발행하는 사채보다 낮은 이자율만 줄게요 라고 적혀있으니까 우리 사채를 아무도 살려고 안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할 수 없이 액면에 적혀있는 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싼 가격으로 발행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할인 발행한다라고 정리했었다. 결론 뭐? 액면 이자율 높으면 할증 발행, 액면 이자율이 낮으면은 할인 발행 이렇게 결론 정리했다. 액면 이자율보다 시장 이자율이 클 경우 그러면 시장 이자율은 예를 들어서 10%인데 액면 이자율은 8%밖에 안 된다. 뭐 이렇게 가정할 수 있는 거네요. 그죠? 액면 이자율이 낮으면 뭐 할인 발행한다라고 정리했었다. 그런데 할증 발행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지문도 틀렸다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모든 지문 분석해 봤고 사채에 대한 회계 처리 문제가 이렇게 말로 나오더라도 우리가 딱 정리했었던 포인트만 쥐고 있으면 어떻게 출제되든 모두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케이. 분석해 봤고요. 지웁니다. 문제 5번. 다음 중 용역의 제공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기 위한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우리가 수익의 인식 시기에 대해서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나와 있는 규정들을 몇 가지 정리했었습니다. 자, 우리가 교재에서 정리했던 내용 재화의 판매에 대해서 수익을 인식하기 위한 요건 5가지 이렇게 정리했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는 진행률 기준으로 수익 인식하는 것이 원칙이고 진행률 기준을 적용하려면 요건 뭐다? 라고 이런 거 정리했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든 간에 이 문제는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용역 제공에 대해서는 진행 기준으로 수익 인식하는 것이 원칙인데 진행 기준 적용하려면 2가지 요건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요건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진행률을 산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됐죠? 그 규정 내용으로 이 문제 접근해 볼게요. 용역 제공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기 위한 조건, 뭐 진행 기준이란 언급은 없이 그냥 용역 제공에 대해서 수익 인식하는 요건을 한번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를 한번 찾아보자 이겁니다.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맞겠지, 그지? 그 다음에 거래 전체의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이런 규정 자체는 우리가 진행 기준을 정하기 위한 요건 자체로는 직접적으로 정리한 적이 없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3번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용역 제공이 완료된 시점에 수익을 전액 인식한다. 이런 규정도 우리 배운 적 없죠? 넘어가는 겁니다. 4번 이미 발생한 원가 및 거래의 완료를 위해서 투입해야 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진행률을 구하기 위한 원가를 측정할 수 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진행률을 측정할 수 있으려면 지금까지 얼마가 투입이 되었고 총 공사에 대해서는 얼마가 원가가 든다라는 내용을 알아야지만 진행률을 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4번 지문은 당연히 맞을 거다. 그리고 진행 기준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2년 걸리는 공사가 있는데 2년 동안 공사 딱 마치고 나면 2년 후에는 12억 원 들어온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공사비는 10억 원 들 걸로 예상된답니다. 그러면 2년 동안 공사에 걸쳐서 2억 원 정도 마진을 우리는 남길 거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1년 정도 열심히 공사해 보니까 공사 원가가 5억 원 들었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공사가 몇 프로 진행된 거라고요? 10억 원 중에서 5억 원 들었으니까 50%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총 수익 금액 12억 원 중에서 50%인 6억 원을 아직 돈을 안 받았다 하더라도 수익으로 인식하자라는 개념이 진행 기준입니다. 됐죠? 그와 같이 진행 기준으로 수익 인식하려면 당연히 진행률 알아야 될 거고 총 수익 금액도 알아야지만 6억 원이라는 금액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됐죠? 생각해보면 당연히 2번도 맞는 지문이다 이겁니다. 따라서 다소 생소한 3번 지문 요게 틀린 지문이다 라고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답 찾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거로 생각되고요. 또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재화의 판매에 대해서 수익을 인식하려면 총 5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거 우리가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 경제적 효익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익 금액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발생한 원가 측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3가지는 똑같고요. 재화의 소유와 관련된 요건 2가지가 추가되었습니다. 재화를 소유할 때 느끼는 위험과 효익을 이제 재화 팔고 나면 더 이상 못 느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재화를 소유했을 때 가지고 있는 통제권 같은 것도 더 이상 이제 못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팔아먹었으니까. 그지? 그 2가지 조건이 추가돼가지고 총 5가지 조건이 재화의 판매로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우리가 공부했었다 이겁니다. 그 5가지 조건 중에서 재화의 소유와 관련된 2가지를 빼고 나머지 3가지가 요거다 이겁니다. 요 3가지가 일반 기업의 기준에 용역 제공에 따른 수익 인식 요건으로 소개는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그 규정 자체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배우지 않았더라도 답은 충분히 찾을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또 다시 이 문제가 출제된 가능성은 별로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만 출제되었으니까 이 문제 분석해 보았고요. 앞으로 혹시 시험을 쳐야 된다 뭐 그러면 이런 지문도 한번 구경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생소하지 않죠? 이렇게 분석해 봤고 3번 지문도 이렇게 출제가 되었으니까 소개해 드릴게요. 일반 기업의 기준에 따르면 이런 규정이 있답니다. 진행률을 측정할 수 없다. 또는 총수익 금액을 측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겠죠. 그죠? 그때는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합니다. 보수주의라는 개념이 도입된답니다. 일단 우리가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일단 원가로 인식하랍니다. 비용을 인식해라. 자, 1년 열심히 공사해 보니까 5억 원 들었다. 그러면 5억 원은 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 적어라. 수익은요. 수익은 보수주의에 따라서 상대방 거래처와의 계약에 따라서 우리가 받기로 확정된 금액이 있다면은 그 부분은 수익으로 인식하고 그런 게 없다면은 수익을 전혀 인식하지 말랍니다. 규정 자체에는 회수 가능하다고 보는 금액 범위 내에서 발생한 원가 발생 원가가 5억 원 1년 동안 발생했다고요. 5억 원 요거랑 상대방 거래처와의 계약에 따라서 일단 최소한 요 부분만큼은 돈 받기로 했다라고 계약된 부분이 있다면 그거를 구한답니다. 회수 가능 금액.
1과 2 중에 작은 금액으로 일단 수익을 인식하랍니다. 비용은 발생한 거 전부 다 인식하고 수익은 요 둘 중에 작은 걸로만 인식해라. 됐죠? 그러면 아마도 그런 신뢰 진행률을 인식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또는 총 수익 금액을 측정할 수 없는 상황, 아주 예외적인 상황일 경우에는 아마도 수익보다 비용이 클 거다 이겁니다. 그렇게 단기 손실을 인식해라 라고 현재 규정이 되어 있답니다. 취지는 뭐라고? 보수주의, 요게 법 취지일 것입니다. 분식회계 하지 말고 좀 보수적으로 확실히 돈 받을 수 있는 것만 수익으로 인식하십시오. 이런 규정이 있답니다. 이렇게 한번 출제되었으니까 참고로 들어두시면 좋겠네요. 됐습니다. 지웁니다. 문제 6번. 다음 중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는 기초 원가에 해당한다. 맞죠? 2번 특정 제품 또는 특정 부문에 직접적으로 추적 가능한 원가를 직접비라고 하고 추적 불가능한 원가를 간접비라고 한다. 맞습니다. 3번 변동비 총액은 조업도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맞습니다. 그러면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정답은 가공비는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합계한 원가를 말한다. 틀렸다 그죠? 가공비는 직접 노무비 플러스 제조 간접비를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문제 7번 봅시다. 다음 자료에 의한 직접 재료비는 얼마일까? 여러 가지 자료가 나와 있네요. 원가의 흐름에 대한 문제로 보입니다. 제공품, 총계정 원장 분석해 봅시다. 기초 제공품 100만 원.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여기에 기입될 거다. 그죠? 550만 원. 제조 간접비 단기 제품 제조 원가의 40%. 요 금액의 40%다 이겁니다. 550만 원 곱하기 40% 220만 원 되겠네요. 220만 원이 제조 간접비. 직접 노무비는 제조 간접비 1.2배랍니다. 요 220만 원 곱하기 1.2 하면 되겠네. 2640000이 직접 노무비입니다. 기말 제공품 200만 원이랍니다. 그러면 네모로 표시한 단기 총 제조 원가 얼마겠습니까? 오른쪽 합계 550만 원 플러스 200만 원 하면 750만 원 나오고 왼쪽 합계 당연히 750만 원 나와야 되고 따라서 단기 총 제조 원가는 750만 원에서 100만 원 뺀 650만 원 될 겁니다. 단기 총 제조 원가 650만 원은 직접 재료비 플러스 직접 노무비 플러스 제조 간접비를 말한다. 됐습니까? 요거 세 개 합한 게 650만 원이다 이겁니다. 동그라미 표시한 직접 재료비 얼마일까요? 650만 원에서 2640000 빼고요. 220만 원 빼면 톡 튀어나오겠네. 1660 000 나옵니다. 정답은 3번. 문제 8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한 기계 작업 시간당 제조 간접비 예정 배부율은 얼마일까요? 묻고 있네요. 제조 간접비 실제 발생액 2,500만 원, 제조 지시서의 실제 기계 작업 시간 500시간, 요게 실제 조업도를 의미할 겁니다. 제조 간접비 실제 배부율 기계 작업 시간당 5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정보는 우리를 현혹시키기 위한 정보일 뿐일 것으로 분석됩니다. 제조 간접비 과소 배부액 1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실제 제조 간접비 얼마라고요? 2,500만 원이랍니다.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 금액 뭔가 있을 겁니다. 요거 두 개 비교해 보니까 100만 원만큼 과소 배부랍니다. 그러면 예정 배부한 금액이 2,400만 원이다 라고 분석할 수 있을 것이고, 요 2,400만 원 예정 배부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는 겁니까? 예정 배부액 곱 예정 배부율, 네모라고 표시할게요. 지금 묻고 있는 게 예정 배부율입니다. 예정 배부율 곱하기 실제 조업도로 계산이 된다 이겁니다. 실제 조업도 500시간이다. 됐죠? 그러면 네모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2,400만 원 나누기 500 하면 되지 뭐. 계산하면 48,000 이렇게 나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됐습니다. 지울게요. 문제 9번 봅시다. 다음 중 개별 원가 계산에 가장 적합한 업종은 개별 원가 계산 어떤 업종이 적합하다고요? 주문 생산이 적합하다라고 했습니다. 다품종 소량 생산이 적합하다라고 했습니다. 됐죠? 자, 건설업 대표적인 개별 원가 계산이 적합한 업종입니다. 그죠? 1번이 정답이고요. 2, 3, 4 휴대폰, 필기류, 냉장고 이런 것들은 뭡니까? 소품종 대량 생산입니다. 대량 연속 생산. 컨베이어 벨트 쭉 타고 가면서 그냥 계속 찍어내는 거다 이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종합 원가 계산이 적합하더라. 문제 10번 봅시다. 종합 원가 계산 제도 하에서 완성품 환산량의 계산에 선입선출법을 사용하여 단기에 실제 발생한 재료비와 가공비의 합계액을 계산하면 얼마일까? 자, 선입선출법에 의한 종합원가 계산이고, 묻고 있는 거는 단기 발생 재료비와 단기 발생 가공비를 묻고 있네요. 됐습니다. 선입선출법에 의한 종합원가 계산, 우리가 계산해봤다 그죠? 그 계산을 작업 순서에 따라서 따박따박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원하는 답 바로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쭉 자료 나와 있고 먼저 물량 흐름 파악해야 되겠다 그죠? 자, 물량 흐름 이쪽에 좀 적을게요. 자, 기초 제공품 1000단위, 기말 제공품 1200단위, 그리고 단기 완성품 4000단위랍니다. 그러면 공손 작업 해물은 없다고 했으니까 단기 착수량은 5200 빼기 1000, 4200이라고 분석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자, 단기 완성된 거는 기초 제공품이 완성된 1000개와 단기 착수량이 완성된 3000개로 나눌 수 있고요. 기말 제공품 1200개다 이겁니다. 자, 기초 제공품 30% 완성도에서 출발한답니다. 기말 제공품은 처음부터 출발해서 60%까지 완성이 되었답니다. 됐죠? 자, 파이프라인 그려봅니다. 30%, 60% 있습니다. 자, 3000개는 처음부터 출발해가지고 완성된 거고요. 1000개는 30%에서 출발해서 완성되었습니다. 1200개는 처음부터 출발해서 60%에서 멈추었습니다. 자, 재료비,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 구해보자. 3000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3000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1000개는요. 자, 재료비가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되고 가공비는 공정 기간 동안 균등하게 투입된다라고 했고요. 자, 재료비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되므로 30%에서 출발한 요 1000개는 올해는 재료비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미 작년도에 받았으니까.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 제로다. 가공비는 30%에서 출발해서 70% 부분이 올해 작업이 되었으니까 1000개 곱하기 70%, 700개라고 완성품 환산량 구할 수 있습니다. 기말 제공품,
1200개, 60%까지만 완성되었지만 재료비가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되므로 재료비 완성품 완산량은 1200개 곱하기 100%, 1200개로 구할 수 있고요. 가공비는 1200개 곱하기 60%. 자, 1200개 곱하기 60% 하면 720개 나옵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 됐죠? 자,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 4200개고요.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은 700 플러스 3000 플러스 720 하면 420개 나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 1000원이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는 1200원이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요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는 어떻게 구하는 겁니까? 자, 선입선출법은 철저하게 단기 발생 원가, 그거를 배분 대상 원가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완성품 환산량 구할 때도 철저하게 단기에 작업한 내용 가지고 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여기 네모로 표시한 단기 발생 재료비와 단기 발생 가공비를 각각의 완성품 환산량으로 나눈 게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가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요 네모를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요? 재료비에 대한 단기 발생 원가는, 단기 발생 재료비는 4200개 곱하기 1000원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지 뭐. 그죠? 420만 원 나올 겁니다. 요 네모 안에 적기 애매하니까 요 밑에 따로 다시 적을게요. 420만 원. 됐습니까? 요 금액. 그리고 요 네모 금액은 4420 곱하기 1200 이렇게 하면 되지 뭐. 그치? 4420 곱하기 1200 하면 5 3 0 4 000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요거 두 개 합한 금액이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금액이다 이겁니다. 요 두 개 더 해볼게요. 5304,000 플러스 420만 원 하면은 9504 0001 나옵니다. 답 찾아봅시다. 정답은 2번. 됐죠? 일반적으로는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었는데 조금 지겨우니까 그지 조금 다른 유형으로 물어봤습니다. 요 네모 금액, 단기 발생 재료비와 단기 발생 가공비를 묻는 문제였다. 못 풀 이유 전혀 없다. 됐죠? 문제 11번 봅시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대상이 아닌 것은 세금 계산서 또는 영수증에 대해서 아예 발급할 필요 없는 거래들 몇 가지 정리했다고 그죠? 그거 묻는 문제입니다. 1번 국외 제공 용역 해외 건설이다 그죠? 요거 영세로 적용됩니다. 외국 사람한테 우리나라 한글로 되어 있는 세금 계산서 끊어줘봤자 아무 의미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세로 거래는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였다. 됐죠? 세금 계산서 발급 안 해도 되는 거래가 맞고요. 2번 보세구역 내에서의 국내 업체 간의 재화 공급. 보세구역 우리가 언제 배웠습니까? 중개무역이라는 부분 설명드릴 때 언급드렸던 부분이고요. 자, 보세국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적이 없다. 그러나 우리 충분히 문제 풀 수 있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뭡니까? 국내 업체 간이라는 게 키워드지 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도 국내 사업자, 공급받는 사람도 국내 사업자, 각각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10%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든 영세율이 적용되든 간에 세금 계산서는 당연히 주고받아야 될 겁니다. 됐죠? 그래서 2번 거래는 세금 계산서 발급해야 되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세금 계산서 발급할 수 없는 거래들 쭉쭉 정리했는데 이런 거래는 본 적이 없잖아. 그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될 겁니다. 3번 무인 자판기. 사람이 없는데 뭘 끊어달라고 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무인 자판기 거래 세금 계산서 발급할 필요 없다라고 정리했었습니다. 4번
부동산 임대 용역 중 전세금 또는 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 간주 형제들이라고 우리가 정리해서 썼다 그죠? 이런 거래들은 인위적으로, 간주 임대료는 인위적으로 이자율을 가져와 가지고 구하는 거다 보니까 세금계에서 발급할래야 할 수가 없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1, 3, 4번 거래는 세금계에서 발급 의무 면제고요. 2번은 세금계에서 발급해야 된다 이겁니다. 정답 2번. 정답 찾는 거 뭐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요. 문제에서 뭐 이런 지문이 나와 있으니까 설명해 볼게요. 참고로 들어보십시오. 자, 보세구역이 있습니다. 보세구역이 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자, 우리나라 땅인데요. 요만큼이 보세구역이다 이겁니다. 보세구역이 있는 이유는 뭐라고? 우리나라가 천연 광물이 부족하니까 원자재에 해당하는 천연 광물을 외국에서 수입해가지고 멋진 완제품 만들어서 수출해서 지금까지 먹고 살았다 이겁니다. 자, 원재료 수입해봤자 결국은 완제품으로 다시 수출할 건데 수입했다고 해가지고 관세랑 부가가치세 매기면 필요 없는 낭비가 될 수밖에 없는 거다 이겁니다. 나라 입장에서. 됐죠? 그래서 그러한 원자재 수입해가지고 다시 수출하는 회사들을 좀 지원하려고 영업활동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 목적에서 보세구역을 정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회사들은 원자재 수입하더라도 관세랑 부가가치세 매기지 말자라고 정해놓은 게 보세구역이라고 했습니다. 부가가치세 법에 있어서는 요 구역이 외국으로 인증이 되는 거다 이겁니다. 자, 보세구역에 갑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원자재를 수입했답니다. 수입했다 하더라도 일단 외국으로 봐주니까 부가가치세 관세 매기지 않습니다. 뭘 기대하고 있습니까? 멋진 완제품 만들어서 수출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법 규정으로 보면 요 땅이 외국이니까 갑이 수출하는 건 엄밀히 따지면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건 넘기는 겁니다. 그리 따지면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수출하는 직접 수출과 조금 차이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외화를 획득하니까 당연히 수출 촉진해 줘야 되는 거고 그런 목적에서 영세율을 적용해야 되고 그러한 거래를 중개무역 방식의 수출이라고 이름을 불러가지고 영세율로 딱 정리했었다 이겁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배웠던 보세구역에서의 내용이고 요 지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이겁니다. 갑이 원자재 수입해가지고 요거를 완제품 만들어서 수출한 게 아니고 나라의 기대와는 달리 보세구역 안에 있는 을한테 물건을 파는 거래를 말한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자, 물건을 수입할 때 일단 부가가치세 관세를 매기지 않는 법 취지는 아시겠죠?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그러한 정책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보세구역 의미는 이겁니다. 세금을 보류한다 이겁니다. 나중으로 좀 미루어 줄게 수입하더라도. 왜? 요 사람들은 물건을 완제품 만들어서 다시 재수출할 거니까 일단 세금 때리지 말고 좀 미루어 줄게라는 의미가 보세구역이다. 그런데 기대를 저버리고 배신하는 거지 뭐. 그지? 배신을 하면 어떻게 해? 이거는 0% 이런 거 적용할 여지가 없는 거지 뭐. 그죠? 당연히 10% 부가가치세 적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갑, 을 전부 다 사업자 등록번호 각각 있잖아. 그러면 당연히 10% 세금계산서 주고받아야 되는 거지 뭐. 참고로 또 설명해 볼게요. 보세구역 밖에 갑을 병이라는 회사가 있다라고 봅시다. 병이라는 회사로부터 갑이 물건 산다. 0%겠습니까? 10%겠습니까? 당연히 10%지 뭐. 그리고 당연히 세금계산서 주고받아야 되지 뭐. 그리고 갑을 정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자, 갑이 정이라는 보세구역 밖에 있는 회사한테 물건 팔았답니다. 0% 10% 당연히 10%지 뭐. 다른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우리나라 회사잖아. 전부 주고받는 거 10%고요. only 딱 하나 뭐 재화 수입했을 때만 일단 세금을 좀 나중으로 미뤄준다라는 혜택이 있는 것만 차이가 있는 것이다. 아시겠죠? 이것이 보세구역에 대한 내용.
우리 출제 범위 벗어나고요. 보세구역에서 물건 수출하는 것도 영세율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중개무역 방식의 수출이다라고 부른다. 그것만 알면 충분하고 이제 문제에서 나왔으니까 참고로 설명해 보았습니다. 지울게요. 문제 12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인 것은 1번 국내 생산 비식용 미가공인 농축수 임산물 면세다. 그죠? 2번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한 주택과 그 부수 토지의 임대 용역. 주택 빌려주는 것, 임대하는 거는 면적과 관계없이, 그죠? 평수가 넓든 좁든 상관없이 전부 다 면세라고 불렀습니다. 우표, 인지, 증지, 복권 이런 거 면세 항목 맞다, 그죠? 그러면 정답은 포함하나 4번이 되겠네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 운송 용역. 여객 운송 용역이 생필품이니까 면세는 맞습니다만 택시, KTX, 비행기 이런 거는 우등 고속버스 이런 거는 전부 다 과세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포 떼면 남는 거는 마을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뭐 이런 것밖에 없다라고 정리했었다. 됐습니까? 그래서 KTX 요거는 과세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교재에서도 참고로 설명해 볼게요. 고속버스도 보면은 우등 고속이 있고 일반 고속이 있다, 그죠? 그런데 현재 법 규정 보면요. 몇 년 전에 사실은 개정이 된 부분입니다. 현재는 우등 고속버스는 과세고요. 일반 고속버스는 면세다. 그렇게 규정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 보면 고속버스 앞에 우등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다고. 우등 고속은 뭐 과세입니다. 이런 식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다. 참고로 설명드렸습니다. 문제 1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환급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일반 환급은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확정신고 기한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하는 것을 말한다. 틀렸다, 그죠? 일반 환급은 뭐? 확정신고 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하는 걸 말한다고 했습니다. 필요 없는 말이 있다, 그지? 뭐 그 달의 말일부터 30일 이런 필요 없는 말이 썼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다. 틀린 걸 찾는 거거든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정답은 1번. 됐죠? 자, 다시 2, 3, 4 지문 확인해 볼게요. 2번, 조기 환급은 수출 등 영세율 사업자와 설비 투자를 한 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조기에 환급하여 자금 부담을 덜어주고 수출과 투자를 촉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맞겠죠? 그죠? 조기환급 사유. 고정자산 매입이 있다던가 또는 영세율 매출이 있으면 조기환급 해준다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 설명하는 내용이고요. 3번, 조기환급 기간은 예정신고 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 기간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맞고요. 즉 조기환급 사유가 있으면 꼭 예정신고 기간, 확정신고 기간 이렇게 신고 안 하고 한 달 또는 2달 단위로 신고해가지고 환급받을 수도 있다라고 했고요. 그 기간을 조기환급 기간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4번, 예정신고 기한에 대한 조기환급세액은 예정신고 기한 경과 후 15일 내에 환급한다. 일반 환급일 경우에는 예정신고하면은 안 된다, 그죠? 환급이. 그렇지만 조기환급 사유가 있으면 예정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환급 언제까지 된다고 계산한다고 했습니까? 예정신고 기한으로부터 15일 그렇게 따진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하는 지문이고 맞는 것이다. 됐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지문이었습니다. 문제 14번 볼게요. 다음 중 소득세법상 이자 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자, 사채 이자, 사채에서 우리가 사채를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 적혀있는 이자 받았다. 당연히 이자 소득이지. 증권에서 발생한 이자. 2번, 연금 계좌에서 연금 외 수령한 소득 중 운용 수익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내가 퇴직연금 같은 거 들어가지고 나중에 연금 따박따박 받는다. 무슨 소득? 연금 소득이라고 했지. 그런데
연금을 들었는데 연금 형태를 안 받고 일시금으로 받는다. 그 순간 뭘로 바뀐다고 했습니까? 기타 소득으로 바뀐다고 했죠. 그래서 뭐 연금 왜 수령했다? 일시금으로 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기타 소득이다. 이자 소득으로 볼 수 없다. 그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채권, 증권의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 뭐 이런 거 그죠? 금융 상품을 통해서 이자 받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도 이자 소득이고요. 비영업 대금의 이익 이자 소득으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정답 2번. 문제 15번. 개인 사업자 이영희는 인터넷 쇼핑몰을 경영한 결과 당해 손익계산서상 당기 순이익이 1,000만 원으로 확인되었답니다. 다음의 세무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일까라고 문제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총수익금액 산입, 필요금비 불산입, 필요금비 산입, 총수익금액 불산입 뭐 이렇게 항목들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요. 법인세를 다루는 전산세무 1급에서 출제되어야 되는 내용인데 전산세무 2급에서 출제가 되었네요.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 문제 틀렸다. 괜찮습니다. 또 출제될 가능성 별로 없어 보이고요. 이제 참고로 한번 출제되었으니까 구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인세 우리가 열심히 배워가지고 법인세 세무조정을 하거든요. 어떤 로직으로? 요 로직으로 세무조정한답니다. 법인세 때 이런 식으로 세금 금액을 구하는 것이다. 그거하고 똑같은 로직이 개인 사업자의 사업소득 금액 계산하는 때도 그 로직이 적용이 되는 거다 이겁니다. 법인은 기업이 법인인 거고요. 개인 사업자가 내가 개인 사업체를 꾸려나간다. 그러면 뭡니까? 개인 기업입니다. 개인 기업에 대해서도 소득세 신고할 때는 이러한 세무조정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로직은 법인세와 똑같은 것이다. 결국은 뭐 묻고 있는 거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을 묻고 있지만 결국 묻고 있는 내용은 법인세법상 세무조정 로직을 묻고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또 전산세무 2급에서 나올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 이거지. 그러나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설명 참고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회계에서는요. 수익 빼기 비용이 당기 순이익입니다. 당기 순이익 나오면요. 거기다가 세율 곱해가지고 세금 내면 된다 이겁니다. 개인이면 사업에 대한 소득세, 법인이면 법인세 내면 되는 거다. 별거 아니죠. 자, 그런데 우리 소득세법에서는 용어를 조금 다르게 쓴다라고 했습니다. 수익을 뭐라고 부른다고? 쓸데없이 긴 이름으로 부른다. 뭐라고? 총수입금액이라고 부른다고. 비용은 쓸데없이 긴 이름 뭐 필요경비라고 부른다고. 그리고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 뺀 거를 소득금액이라고 부르고 개인이 사업체를 꾸려나간다. 그거 사업소득이지 그지? 개인기업의 사업소득 그러면 사업소득금액이라고 제목 붙일 수 있겠네. 됐습니까? 사업소득금액 딱 계산하고 나서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과세니까 그지 합해가지고 이제 세율 곱해가지고 세금 내면 되는 거다 이겁니다. 자 이름만 좀 다르고 결국 의미하는 건 똑같은데 다만 우리가 교재에서 총수익 금액의 범위, 필요경비 범위 해가지고 뭐 OX 이런 거 막 정리했었다 이겁니다. 왜? 회계에서 말하는 수익 비용의 범위와 세법에서 말하는 총수익 금액, 필요경비 범위가 조금씩 다르니까 뭐 차이 부분을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맞고 요거는 아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했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세금을 계산하기 위한 사업소득 금액은 요렇게 결국 요거를 구해야지만 사업소득 금액이 산출되는데 요렇게 사실은 실무에서는 작업을 한답니다. 어떻게 하냐면 수익 빼기 비용, 당기 순이익이 일단 구해질 거 아닙니까? 손익계산서 보면 여기 나와 있을 거라고. 당기 순이익이 얼마 더 나와 있다고? 1,000만 원이라고 산출되어 있다고. 여기 쓸게요. 1,000만 원. 됐습니까? 요 1,000만 원이 수익 빼기 비용인데 요 1,000만 원에서 출발해 가지고요. 수익과 총수익 금액의 범위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 서로 범위가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면 된다 이겁니다.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로.
그리고 비용과 필요경비 범위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 범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거 있으면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하면 되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요 1,000만 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반영해가지고 사업소득 금액을 구하게 되는 것이다. 아시겠죠? 당연할 것 같다. 자, 그리고 이름이 쓸데없이 긴데요. 별거 아닙니다. 총 수익 금액으로 산입해라는 걸 합니다. 뭔 뜻입니까? 회계상 수익으로 회계상 수익 범위가 있는데 세법에서는 회계상 수익으로 정리된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법에서는 그 부분을 총수익금으로 보니까 좀 플러스 시키십시오 그 말입니다. 별거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부분만큼 플러스 시켜야 되겠지 뭐. 얼마? 100만 원. 됐습니까? 그 다음 필요경비 불산입 세무조정이랍니다. 필요경비 불산입. 봐라. 회계상 비용 범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세법에서 인정하는 필요경비 범위가 있을 겁니다. 회계에서는 비용으로 딱 인정해 주는데 세법에서는 비용으로 인정 안 해준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용으로 현재 마이너스로 딱 계산이 되어 있겠지만 그거만큼은 마이너스로 세법에서는 인정 안 해줘. 플러스로 계산해야지 뭐. 그치? 그럼 얼마고? 900만 원을 플러스로 계산해야 되는 거지 뭐. 됐습니까? 그리고 필요경비 산입. 필요경비로 산입을 해야 되는 거랍니다. 회계에서 비용 범위가 딱 있을 건데 세법에서는 여기 비용으로는 인정 안 되지만 세법에서는 그만큼을 또 추가로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거랍니다. 어떻게 마이너스로 또 추가로 반영해야지 뭐. 800만 원. 어렵지 않죠? 이름만 길고 생소하다 뿐입니다. 총수익금의 불산입. 아시겠죠? 자, 똑같은 로직을 빨리 설명할게. 봐라. 여기 수익 금액으로 딱 범위가 있을 건데 세법에서는 그 부분만큼을 총수익 금액으로 인정 안 해준대. 그럼 어떻게 회계에서는 수익으로 딱 잡혀있지만 그 부분만큼 빼야지 뭐. 600만 원. 요거지 뭐. 그걸 빨리 구해봅시다. 1,000만 원 플러스 요거 플러스 요거 마이너스 요거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계산해 볼게요. 1,000만 원 플러스 100만 원 플러스 900만 원 마이너스 600만 원 마이너스 800만 원. 이렇게 구하면 열심히 구하면 600만 원이 소득 금액으로 계산된답니다. 정답은 2번 이렇게 구할 수 있네요. 지금까지 제73회 전산세무 2급 기출문제를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